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랩 오픈 세미나에서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에서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과 RLPX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발표를 맡게 된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개로 했고요.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에서 노드 탐색을 위한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과 노드 연결을 위한 RLPX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두 가지 프로토콜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노드 탐색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패킷들과 노드를 저장할 라우팅 테이블, 그리고 P2P 서버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트 노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카덴리아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프로토콜로 찾은 노드들과 P2P 연결을 하기 위해서 RLPX라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한 두 번의 핸드쉐이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기본 P2P 프로토콜로 데브 P2P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크게 두 로우 레벨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로 공식 문서에 이더리움 노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카덴리아 라이크 DHT 노드 탐색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RLPX는 리커시브 랭스 프리픽스인데 이게 인코딩과 디코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노드 통신 간 사용되는 TCP 전송 프로토콜에서 모든 메시지는 디코딩 및 인코딩을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P2P 네트워크의 전체 흐름도를 보면 P2P 서버가 처음 시작되고 먼저 부트스트랩 노드를 가지고 노드 테이블을 구성하고 부트 노드의 피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나만의 P2P 노드들로 구성된 노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후에 노드 테이블에 있는 노드들과 TCP 통신을 통해서 암호화 핸드쉐이크 한 번,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한 번을 통해서 해당 피어와 완전하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탐색하는 부분은 UDP 통신으로 거의 하고 노드를 연결하는 부분은 TCP 통신을 통해서 좀 더 보안적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노드 디스커버리에 사용되는 주요한 4가지 패킷이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핑 패킷과 퐁 패킷 쌍으로 노드 테이블에 있는 피어 노드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유효성을 검사할 때 핑 패킷을 보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퐁 패킷을 받습니다. 두 패킷 모두 구조 안에 보면은 expiration이라고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얘네는 유닉스 타임을 서로 넣어서 주고받기 때문에 핑 패킷을 보낸 일정 시간 후에 퐁 패킷을 받아야 걔가 살아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핑 패킷을 10초에 한 번씩 테이블 상에 있는 노드들한테 랜덤으로 전송이 되고 퐁 응답이 없는 노드는 테이블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패킷은 find 노드 패킷과 neighbors 패킷인데요. 내 노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피어들에게 find 노드 패킷을 보내면 그 패킷을 받은 노드들은 네이버 패킷에다가 다른 연결해줄 피어 리스트를 다시 내 노드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받은 노드 리스트를 저장하는 라우팅 테이블인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각자 라우팅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테이블 구조체 안에 보면은 버켓을 해서 n 버켓만큼 버켓을 가집니다. 그래서 버켓의 사이즈는 하나당 16개이고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가는 버켓의 개수는 n 버켓인데 이 값은 이더리움 주소 비트 맨 밑에 있는 커먼 해시 이 길이를 바탕으로 버킷의 개수를 정하게 되는데 이 길이가 32여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 7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그 테이블 안에는 17개의 버킷, 그리고 각 버킷은 16개의 노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총 한 노드당 최대 272개의 노드 리스트를 가질 수 있는데 항상 이 리스트가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최대 272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버킷에 이제 새로운 노드가 추가해야 할 때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냐면, 버킷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새로운 노드가 꽉 차 있는 버킷에 새로 참여를 한다면, 이 버킷 안에 들어있는 노드를 활동한 지 가장 오래된 순서로 K부터 차례대로 핑 패킷을 보내서 활성화 상태인지 아닌지 응답을 받는 식으로 해서 K부터 J 차례대로 I, H, G 1순서대로 핑 패킷을 보내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I 패킷이 응답이 없다면 I 노드가 응답이 없다면 I 노드를 삭제를 하고 N 노드를 삽입을 할 때 N 노드가 제일 활성화된 N 노드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노드이기 때문에 헤드 부분에 N 노드를 추가를 하고 나머지 노드들은 뒤로 한 칸씩 밀어서 채우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한 노드가 알고 있는 피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 노드 테이블을 처음 채워주는 부트 노드 목록을 하드코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이더리움 코드를 따온 건데, 메인넷을 위한 부트스트랩 노드는 총 6개이고, 여기 파일에 가보면은 롭스튼 테스트넷이랑 링크바이 테스트넷을 위한 부트 노드들도 3, 4개 정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이노드 URL 형태로 되어 있고, 노드 아이디랑 구분자, 그리고 호스트의 IP 주소와 포트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 노드는 하드코딩 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도 각자 자기에게 최근에 접속한 노드 리스트로 계속 갱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부트스트랩 노드에 처음 접속을 하면 내 노드도 이 최신 목록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드코딩된 그 부트스트랩 노드 외에도 고이더리움의 약자인 그 게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노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부트 노드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게스 기동할 때 명령어를 입력해서 찾고자 하는 노드에 이 노드 URL을 입력하면 그 노드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admin.addpeer 함수를 사용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스 클라이언트를 구동할 때마다 그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려면은 static nodes json 파일을 생성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두면 항상 클라이언트 접속 구동 시마다 그 노드와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한 방식인 카뎀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find node 패킷을 설명할 때 타겟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 타겟이라는 변수에 내 노드의 공개 키를 함께 보내면은 그 find node 패킷을 받은 노드는 내 보낸 노드와 제일 가까운 노드를 찾아가지고 응답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가깝다는 기준이 지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두 노드의 공개 키를 해시한 값을 XOR한 값을 distance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그 노드 1과 노드 2의 해시한 값을 나열해놓고 그 값들 중에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XOR 연산을 통해서 일치하면은 0이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1이 돼서 그 주소값과 같은 길이의 XOR 디스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디스턴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노드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0이어야 해서 XOR 연산을 자기 자신과 하게 되면은 모든 비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XOR 연산이 0으로 나와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조건은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에서 A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연산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연산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근데 XOR 연산은 그 연산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디스턴스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뎀리아 방식은 이 디스턴스에 따라서 버켓에 노드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림에 보이는 테이블은 전체가 한 테이블이고 한 로우가 하나의 버킷입니다. 그래서 버킷마다 두 노드의 거리에 따라서 버킷을 나누고 그 거리에 맞는 노드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테이블의 제일 왼쪽에 보면은 length of common prefix라고 나오는데, 이 XOR 한 결과에서 0이 하나도 없으면 그 주소를 XOR 한 값, 즉 그 디스턴스가 굉장히 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제일 먼 노드들을 이 버킷에 넣고요.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255라는 거는 그 두 주소를 XOR 한 값이 커먼 프리픽스가 0이 255개나 됐다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거의 일치하는 형태를 가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노드들은 이 버켓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더리움 그 테이블 구조체를 볼 때 대충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버켓의 개수를 정할 때 15로 나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56비트의 공개키에 대한 XOR 기반 디스턴스를 모두 담으려면은 이 그림처럼 256개의 버킷이 있어야 그 거리에 따라서 골고루 넣을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그 15로 나누어서 17개의 버킷만 가집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그 두 줄의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위 15분의 1만큼의 거리보다 더 가까운 노드는 만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이상의 거리인 노드들만 버켓에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위 15분의 1의 거리만 가지는 버킷으로 이더리움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해보면은 커먼 프리픽스가 0에서 16까지고 디스턴스가 2의 239 중에서 2의 240승까지의 거리만을 가지는데, 이 이상만큼 가까운 두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이거 다른 길이를 위한, 더 가까운 길이를 위한 버킷은 아예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유가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XOR 하기 전에 해시를 취하는 함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게 KCCAK256 이건데, 여기에 입력 비트들 중에 하나의 비트만 바꿔도 결과값의 50% 이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상이한 두 노드가 이 해시 값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은 256비트 중에 230개 이상이, 230개까지는 전혀 다른 비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15분의 1로 나눠서 17개의 버킷만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버킷은 가까운 노드일수록 더 자세하게 모은다는 말이 있는데 버킷 표를 보면은 디스턴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던 간에 모든 버킷은 16개의 노드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이를 나타내 보면 모든 점들은 고르게 분포된 이더리움 노드들이고 검정 노드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원들을 한 버킷의 범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색깔 노드가 해당 버킷에 포함되는 일정 수의 노드라고 했을 때 17번 제일 안쪽에 있는 원인 17번 버킷에 있는 노드들은 그 분포된 노드들 모두가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일 먼 버킷인 3번 버킷 안에 포함되는 노드들은 대부분의 노드가 당기지 못하고 5개만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킷 구조를 이용하면은 가까이 있는 애들일수록 더 자세하게 집합을 모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더리움 P2P 네트워크가 왜 가까운 노드들끼리만 자세히 모아지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점인 노드 0011이라고 되어 있는 노드가 있고 그리고 그 파란 원들은 이 빨간 노드와 커먼 프리픽스가 몇 개 있는지 따라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 노드의 기준으로 각기 다른 버킷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노드인 0011이 만약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00101인 노드를 찾는다면 가까이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아마 버킷에 담겨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그 제일 왼쪽에 있는 1100인 노드를 찾기 위해서는 되게 먼 노드이기 때문에 이 파란 버킷 안에 저 노드가 이 빨간 점 노드의 버킷에 꼭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되게 찾기가 힘들 수 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빨간 점 노드가 그 1로 시작하는 노드 아무거나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 1로 시작하는 버킷 안에 있는 애들은 또 자기네들끼리는 촘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노드 하나만 알아도 모든 노드와 연결되지 않고도 모든 노드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저게 퍼블릭 키로 네. 하면은 네. IP 주소나 어쨌든 IP 주소 알아야 되나? 네. IP 주소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 UDP 통신에서는 탐색만 하는 거라서 아직은 누가 있는지 이런 정보만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연결까지는 안 했고. IP 주소가 아까 있는 거 아니야? 어드레스 할때 퍼블릭의 뒤에 부분에 있는 게 그건 트러스트 노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어를 찾을 때 그런 IP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누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면은 전체 리스트는 아까 그 6개로부터 받아오는 거야. 6개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있는지 알려면 일단은 네.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저기 튀어나올 어떤 퍼블릭들이 메인넷 그 포트노드 걔네예요. 그거 이제 과정이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 바로 다음에 나오네. 그럼 하자. 네. 맞다는 그 노드 P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처음 참여했을 때 노드를 추가하는 과정인데 최초의 부트 노드에 접속해서 파인드 노드 요청을 보내면 이 부트 노드가 그 파인드 노드 안에 들어있던 타겟 변수에 그 노드 P의 공개 키가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노드 P와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노드 M을 그 네이버 패킷에 담아서 노드 P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라고 하면은 몇 개였지? 네이버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안에 2개를 담아줄 수도 있고. 그 부트노드가 그걸 판단해서? 네, 부트노드가 P한테 받고 나면은 P가
P하고 가까운 애를 찾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P랑 자기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P랑 제일 가까운 애를 P한테 보내줘요. 부트노드는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부트노드도 자기한테 접속했던 노드 리스트를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애를 리턴을 해주고 그러면 노드 P는 이제 그 상태를 버킷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M을 받았으니까 M에게 또 find 노드 요청을 보내면 M은 자기가 알고 있는 리스트 R이랑 S를 보고 얘네가 제일 P랑 가까운 것 같으니까 얘네를 다시 노드 P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노드 P는 R이랑 S를 자기 버킷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또다시 R과 S에 자기와 가까운 노드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버킷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애들 16개 촘촘하게 가지고 먼 애들도 16개 느슨하게 가지는 식으로 점점 구성해 갑니다. 근데 저는 무한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리컬시브해서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 네, 계속. 그 노드가 러닝되고 있는 중간에도 계속 저 알고 있는 노드들한테 자기 네이버를 줘봐. 네, 라우팅 테이블은 계속 갱신이 되고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그 아까 핑 패킷 보내고 퐁 패킷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10초에 한 번씩 계속 유효성 검사를 해서 버킷 안에 있는 애들한테 계속 핑 패킷 보내서 죽었으면 삭제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웃한테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죽어있는 애들 제거하고 계속해서 파인드 노드 요청을 테이블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 아니면 계속 업데이트 갱신하는 게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게 목적. 그냥 제일 신선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애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얘네 주 목적이고 전체 리스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전체를 몰라도 아까 이 카데미아 그래프처럼 전체를 몰라도 멀리 있는 애 하나만 알아도 걔는 또 자기 가까운 애들 쭉 다 아니까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핑을 받으면 그 사람 그 노드도 네이버로 등록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핑을 보내서 얻어온 게 아니라 네. 누가 나한테 보냈어. 그러면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운이 좋게 핑은 이미 자기 리스트에 있는 애들이고 박사님 혹시 말씀하신 파인드 노드 요청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노드 P가 M한테 파인드 노드 요청을 보냈을 때 M이 계산하기에 자기가 제일 P랑 가까운 애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 자신을 보내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랑 제일 가까운 노드한테 자기가 바로 파인드 노드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거가 있는 나 자신을 등록하는 과정이 궁금한 거지. 나 누군가가 또 나를 알아야 돼. 아. 나도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만 누군가도 네. 나를 알아서 나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없는 거 아, 누군가 나를 등록하는 과정이야? 이 네이버 패킷에 이제 노드 정보가 담겨 오면은 그 노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자기 리스트에 등록을 하는 건데 나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트랙션. 내가 트랙션 누군가한테 보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모르겠다. 그게 이제 버켓에 등록이 되면 된 거죠. 누군가 나를 등록한다.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제가 그냥 연결 안 되는 상태면은 제가 이제 저렇게 네. 파인드 노드에서 네이버 요청 받는 걸 노드 P만 하는 게 아니고 노드 M도 기록하고 노드 R도 하고 S도 하고 각자 버킷은 다 들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는 P한테 또 네이버를 물어보려면 P가 어딘가에 누군가의 네이버예요. 그걸 이제 부트 노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이제 처음. 맞아. 부트노드가 그걸 기억해. 네, 부트노드가 항상 그 자기한테 접속한 제일 최근의 노드들을 이렇게 계속 리스트업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참여하는 순간 그 부트노드에 접속한 리스트 목록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른 노드들은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노드들은 그런 역할을 하진 않죠. 근데 모든 노드가 어쨌든 버킷을 계속 리스트업을 하니까 다들 상호 파인드 노드 네이버 하는 과정에서 점점 결국에는 저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라우팅을 해주는 뭔가 중심점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는 부트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연결을. 결국에는 P는 부트노드에 등록이 된다. 네. 됐어. 그래서 그 이더리움 자기네가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자체 평가하기로는 그 적은 노력으로 최신의 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신뢰 가능하고 고른 분포를 가진 망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더리움의 현재 그 거리 기반 망 구성은 아까 말했듯이 지리적인 토폴로지가 아니고 공개 키로만 하는 거라서 저한테서 제일 가깝다고 판단되는 노드가 아예 완전 다른 나라에 있거나 이렇게 해서 걔와 나중에 TCP 연결을 한 다음에 통신을 할 때는 좀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서 저랑 가깝다고 판단되는 애들하고 많이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가 숫자가 좀 많으니까 네. 걔네랑 이제 연결이 좀 더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공개키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예를 들면 IP를 쓴다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어요. IP를 왜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왜 공개키였을까? 한 IP가 여러 개의 공개키를 가지고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질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 공격 방법 중에 이클립스 어택 방지. 어떤 이클립스 어택이라고 해서 그 이더리움을 공격하려고 나온 이제 공격법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게 먼저 여기 버킷 만드는 걸 페이크 버킷을 만들어서 넷보 리스트를 쫙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연결을 그러니까 각자 네트워크망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이클립스 이더리움에 가할 수 있는 가능한 이클립스 어택에 대해서 이제 2018년 3월쯤에 쓴 논문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발견을 좀 늦게 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요약본에 대해서 3가지 공격을 정리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그 아까 파인드 노드 요청을 보낼 때 자기 그 공개 키를 타겟 변수에 넣어서 이제 전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 대의 노드가 그 타겟 변수에 있는 자기 공개 키를 여러 개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되게 한 대의 노드가 자기가 여러 대의 노드인 것처럼 그 파인드 노드 요청을 많이 보내서 11 어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음번에 그 18일에 같이 이 논문 발표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핑퐁 교환 시에 그 10초 이내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나? 그래서 응답이 적절한 시간 안에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보통 노드가 아까 그 유닉스 타임 같은 거 할 때 NTP 서버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익스파이레이션 변수를 채운다고 하는데 그 NTP 서버를 해킹했을 때 그
서버를 해킹해서 폰 응답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보통 시간보다 뭐 한두 시간 더 늦게 해킹해서 바꿔버리면 그 희생자 노드는 다른 노드들한테 아무리 빨리 폰 응답을 보내도 시간이 늦게 보냈다고 받게 되니까 그 연결이 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그 아까 최대 272개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최대 272개의 노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때 그 실제로 TCP 연결을 하는 노드는 최대 25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를 제한을 해뒀는데 이 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노드와 25개의 연결만 독점을 할 수 있다면 그 노드와 통신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악의적인 노드가 25대를 소유하고 있는 악의적인 노드가 모든 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한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신할 최대 연결수 25개라는 거는 가까운 기준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아니요. 연결은 정말 랜덤하게 그 전체 테이블에 바퀴- 있는 애들 중에? 네, 정말 랜덤하게 하고 완전 랜덤? 네. 그럼 내가 트랜잭션을 쏠 때 25개 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랜덤하다는 거를 이제 다음 TCP 연결하는 프로토콜 설명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왼쪽에 저 작게 줄여놓은 애들이 아까 방금 설명을 끝낸 그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RLPX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데 먼저 TCP 연결을 위한 다이얼을 생성한 뒤에 별표되어 있는 RLPX 핸드쉐이크와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두 번의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피어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RLPX 핸드쉐이크는 암호화 과정으로 둘이서 서로 인증 요청하고 받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키를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비밀키를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 프로토콜 핸드쉐이크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뒤에야 최종적으로 노드가 연결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의 연결이라는 게 쌍방 연결이야? 상방 연결입니다. 그러면 서로 피어야? 네. 그러면 괜찮나? 그래서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그 Dev P2P를 파이썬으로 구현한 코드 분석한 거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노드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한 다음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저 네이버스 저기 변수에다가 이제 카데니나 그 프로토콜로 한 라우팅 테이블 애들을 모두 싹 다 가져와서 그 밑에서 이제 노드에다가 랜덤하게 그 네이버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서 연결할 애를 딱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랜덤하게 노드 테이블 안에서 고른다고 했던 게 저 랜덤 함수 네이버 안에서 하나를 딱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할 노드 하나를 정한 다음에 connect 함수에다가 연결할 함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서 connect 함수로 가면은 connect 함수에서는 이제 connection이라는 소켓을 생성해가지고 입력받은 어드레스하고 퍼블릭 키와 함께 그 start peer라는 거를 통해서 해당 노드랑 1대1 통신을 하기 위한 피어 객체를 생성합니다. 사실 파이썬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오늘 봐가지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화면이랑 이 화면까지 해서 그 랜덤하게 하나의 노드를 고르고 그 걔랑 연결하기 위해서 피어 객체까지 생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만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피어 객체를 생성하고 피어를 스타트하는 과정 안에 있는 또 암호화 핸드쉐이크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의 핸드쉐이크를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암호화 핸드쉐이킹입니다. 여기서는 많이 복잡하긴 한데 함수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만약에 암호화 핸드쉐이킹이 내가 먼저 요청을 해서 걔가 이미 내가 보낸 어덴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받은 상태일 때 이제 그 노드가 너인 거 알겠으니까 알겠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오잖아요. 그 상태일 때 if문인데 그걸 받으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알겠다는 메시지 안에 자기 뭐 정보랑 암호화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디코딩을 해서 그 디코딩된 정보를 가지고 세션 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어덴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이 그 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으면 그 인증 요청 메시지 안에도 그 암호화 관련된 정보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디코딩해서 받은 사람 또한 세션 키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A랑 B가 그 암호화 세션 키를 생성하고 싶으면 내가 인증 메일 보내고 그거 디코딩해서 세션 키 얻고 그거에 대해서 알겠다는 메시지 보내고 그 메시지를 디코딩해서 세션 키 얻고 그래서 똑같은 세션 키 쌍을 이렇게 가지면서 얘네가 이제 TCP 통신을 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 키를 서로 가진 이후에는 이제 신뢰하고 프로토콜 핸드쉐이크까지 진행을 해서 서비스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세션 키를 가지고 get hello 패킷 그리고 receive hello 해서 이제 hello 패킷을 나누면서 기본적인 P2P 프로토콜 핸드쉐이크를 하고 있는 과정을 캡처한 건데 그 노드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노드마다 그 P2P 프로토콜만 사용하는 애들이 있고 그 데이터 베이스 관련된 뭐 스웜이나 뭐 다른 거를 같이 쓰는 노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호화 핸드쉐이크 후에는 capability라는 변수 안에 내가 뭐 어떤 서브 프로토콜까지 사용을 할 건지 정보를 담아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P2P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후에는 각 서브 프로토콜에 대한 핸드쉐이크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완전히 PHP 연결된 피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랜덤으로 노드 골라서 피어를 맺었잖아. 네. 그럼 얘도 나랑 피어를 맺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내가 찾는 게 있고 내가 또 피어를 받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날 찾아서 랜덤으로 날 찍을 수 있고 나는 누군가 랜덤으로 찍을 수 있는데 네. 근데 25개 안에는 그럼 내가 찍은 녀석만 들어가는 거야? 나를 찍은 녀석까지 포함하는 그거를 이제 핸드쉐이킹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랑 연결하고 싶어 하고 어디티피케이션 그 메시지를 보내면 받은 노드가 나 25개 이미 연결돼 있어 너랑 하기 싫어 하면은 응답 메시지를 안 보내고 그럼 세션 키 교환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될 거고 만약에 25개가 다 연결이 안 된 상태지만 이 노드랑은 연결을 안 하고 싶어도 그 인증 요청 메시지를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25개.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리프레시가 발생해요? 네. 내가 한번 맺은 노드는 끝까지 계속 아니요. 아까 핑퐁 메시지가 이제 TCP 연결 끝난 후에 UDP 통신을 통해 가지고 걔가 살아있는지 걔가 응답이 알아서 잘 오는 노드인지 검사를 계속해서 그 10초마다 한 번씩 내 노드 테이블에 있는 애들 모두한테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내서 끊겨 있으면 이제 TCP는 끊기는 거고 그러면 또 새로 나는 피어를 찾기 위해서 또 계속 보내는 거고. 네. 사실 P2P
대한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내용이 훨씬 많은데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이해 가능한 부분만